딸은 내 친딸이 아니었다. 그날 나는 병원에서 DNA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아내에게 내밀었고 그녀는 끝내 무너졌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단 한 번이었어. 술김에 그 사람과 피임도 했는데 실패한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들어야만 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단어로 덮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 단 한 장의 종이, 단 한 줄의 결과가 내가 믿어온 모든 것을 부정했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조차 산산이 부서졌다. 정관 수술, 그건 단순한 피임 수단이 아니었다.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미래에 대한 합의, 그리고 우리만의 삶에 대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예상치 못한 임신이라는 단어 하나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다. 혹시 수술이 자연적으로 풀린 걸까? 나는 의심했고 병원을 찾았다. 결과는 더욱 잔인했다. 나는 여전히 불임이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그리고 나는 진실을 확인하고 말았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들. 끝내 말하지 않은 또 다른 거짓, 숨겨졌던 이름과 생각조차 못한 두 번째 배신.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모든 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끊어낼 것인가? 이 이야기는 그 결정의 연속이자 한 남자의 무너진 일상과 스스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냉정하고도 뜨거운 기록이다. 과연 이 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결혼한 지 5년쯤 지났을 무렵 아내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문제는 내가 이미 3년 전에 정관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피임에 대한 걱정도 계획도 더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에 우리는 당시 수술을 선택했고 이후로는 서로에 대한 신뢰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은 모든 믿음을 뒤흔들었다. 혹시 자연적으로 수술 효과가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곧장 병원을 찾았다. 정밀한 검사를 받은 결과는 명확했다. 나는 여전히 불임이었다. 차가운 진단서 앞에서 나는 무너졌다. 아무리 고개를 흔들어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우리 딸과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며칠 뒤 결과지를 들고 병원에서 나오는 발걸음은 무겁기 그지없었다. 검사지는 차갑고 무정한 활자로 적혀 있었다. 딸은 내 친딸이 아니었다. 목이 메어 숨을 삼킨 채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고 조용히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이게 뭐야? 그녀는 이해한 듯 물었고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얼굴빛이 바뀌었다. 검사 오류일 거야. 이런 건 자주 틀리기도 하잖아. 하지만 내가 며칠 전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꺼내 보이자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입을 열었다. 단 한 번이었어. 그 사람과는 그냥 술에 취해서. 피임도 했는데 그게 실패한 것 같아.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그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다. 그게 전부야. 숨기고 있는 게 있다면 우린 여기까지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정말 그것뿐이야. 다시는 그런 일 없었어. 하지만 난 믿을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기엔 너무 많은 것이 무너져 있었다. 이걸로 우리 가정이 산산조각이 났어.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걸까?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울면서 고개를 숙이고 몇 번이나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내 자식처럼 키울 순 없어.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혹시 이번 임신을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포기할 수 있어? 그녀는 대답 대신 밤새도록 흐느꼈다. 이불 속에서 고개를 돌린 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만 괜찮다면 뭐든 할게.
나는 더 이상 DNA 검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정리를 끝냈다. 다음 주에 법률사무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첫째, 아이에 대해 내가 법적 책임이 있는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처음부터 아내가 솔직했더라면, 비록 아팠더라도 어쩌면 용서를 고민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끝까지 침묵했고 거짓을 이어갔다. 나는 이제 이 모든 게 끝이 아니란 불안 속에 살고 있었다. 내가 아직 모르는 거짓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신과 함께 며칠 후 서울 강남의 가정전문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만났다. 고급스러운 사무실 문을 열며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서류철을 꼭 쥔 내 손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내게 차분한 미소로 앉으라고 했고, 준비해 오신 자료 있으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진단서, 은행 명세서, 그리고 DNA 결과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보조 변호사는 옆에서 꼼꼼히 메모를 하며 내가 꺼낸 서류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천천히 말씀해보세요. 언제부터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요? 변호사의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동안 마음속에 눌러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내 말은 중간에 끊기지 않았고 그녀는 끝까지 내 말을 들어준 뒤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다. 아내분이 아이의 생부가 남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친권 포기 동의서에 서명하면 법원 명령 없이도 법적 책임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에 정식 유전자 감정을 요청해서 재판부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은 명확했다. 양육비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있었다. 단, 그녀가 협조적이라면 일이 빠르고 그렇지 않다면 시간과 비용이 2배로 들 뿐이다. 그날 사무실을 나서는 길, 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웠다. 내가 선택한 이 결말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는 실감이 들었다. 아내는 나와 비슷한 수준의 수입을 벌고 있었다. 따라서 위자료에 대한 부담은 없었고 재산 분할이나 가전, 차량 같은 생활 자산들도 상대적으로 협상이 쉬운 상황이었다. 다만 연말이 겹치면서 서류 처리가 지연된다는 점은 예상 밖이었다. 변호사는 내게 단호히 말했다. 서류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일절 언급하지 마세요. 상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으면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녀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야 할 일 목록도 정리해 주었다. 은행 정리, 진명의 서류, 보험, 온라인 계정들, 끝이 없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변호사가 강조한 건 딱 하나였다. 아내분이 아이의 생부가 남편이 아니라는 걸 진심으로 몰랐을 수도 있어요. 당시 부부가 아이를 가지려 노력 중이었으니까요. 이런 점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도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었다. 며칠 후 아내는 산부인과 예약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결국 여동생과 함께 집에 있는 짐들을 조금씩 옮기기 시작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만이라도, 그녀가 나갈 때까지 나는 잠시 여동생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짐은 생각보다 많았다. 차 4대 분량의 상자들이 여동생 집으로 옮겨졌고 나는 남은 물건을 정리하며 거실에 설치된 CCTV를 클라우드 서버와 연결해 두었다. 혹시라도 있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오전 10시 45분,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서류 전달이 완료됐습니다. 나는 짧게, 그리고 조용히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집에 있어. 말할 준비가 되면 오라. 몇 분 후, 그녀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나는 같은 메시지를 다시 보내고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거실은 정적뿐이었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잠시 후부터 그녀는 연달아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 어떤 말 속에도 외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와 가족 모두 상처받을 거야. 당신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야. 그녀의 말들은 모두 자기 합리화로 가득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태도에 나는 마음속 분노를 누르기 힘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실시간 위치 공유를 켜두고 있었다. 그 덕분에 그녀의 동선을 나는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회사에서 퇴근한 그녀는 잠시 근처 약국에 들렀다가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녀의 차 뒤로 따라붙은 건 지역 지구대 경찰차였다. 문 앞에서 멈춰선 경찰은 내게 신분을 밝히며 말했다. 아내분이 신고하셨습니다. 가정 내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혹시 모를 상황이 걱정된다고 하시더군요. 나는 경찰에게 차분히 설명했다. 집 안에 위험한 물건은 없고 이 상황은 법적으로 정리 중입니다. 경찰은 잠시 집 안을 둘러본 뒤 서로 폭언이나 신체 접촉 없이 대화만 유지하라고 당부하며 자리를 떴다. 그리고 거실에 남은 두 사람, 무거운 침묵 속에서 나는 서랍 속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다. 이거 다시 봐. 그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곤 처음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이건 틀렸을 거야. 잘못됐어. 하지만 그 말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죽여 울었다. 그 오열은 열분 넘게 이어졌다.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게 마지막이야. 더는 못 참아. 한참 뒤에야 그녀의 울음이 가라앉자 나는 다시 물었다. 도대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야? 그녀는 눈을 피하며 작게 답했다. 몰라. 그렇게 많은 남자랑 관계했던 거야? 아니면 이름조차 모르는 남자야? 그녀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아이와 둘째 사이에 나 몰래 만난 사람이 몇이야? 긴 침묵 끝에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2명이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경고를 다시 꺼냈다. 전에 말했지. 진실을 다 말하지 않으면 우린 끝이라고. 그리고 단호히 말했다. 나는 남의 아이를 키울 생각도 그럴 능력도 없어.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내. 그 사람한테 책임지게 해. 그녀는 흐느낌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 딸에겐 뭐라고 말할 건데? 나는 냉정하게 말끝을 자르듯 답했다. 그건 내 몫이야. 이건 내가 만든 일이니까. 나한테 떠넘기지 마.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나는 그 얼굴을 더 이상 바라보고 싶지 않았다. 며칠 전부터 나는 2개의 이메일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하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낼 이메일, 다른 하나는 아내에게 보낼 메시지였다. 어쩌면 그 이메일들이 우리 결혼의 마지막 기록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각각의 메일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진단서, 그리고 내가 아내에게 했던 경고들과 그녀가 어겼던 약속들이 조목조목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모든 내용을 변호사에게 검토받았고 표현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진실은 정확히 담기도록. 그리고 오늘 그녀가 집 앞에 도착한 순간 나는 2통의 메일을 동시에 보냈다. 몇 분 뒤 내 휴대폰에는 수신 확인 알림이 떴고 고지역 가족들과 지인들로부터 분노 섞인 연락들이 쏟아졌다. 대부분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나를 지지했고 누구보다 내 감정에 공감해줬다. 그녀는 그날 오후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처음부터 솔직했더라면 정말 어쩌면 용서해볼 마음이라도 있었을지 몰라. 하지만 넌 그 기회마저 버렸어. 거짓말을 반복한 사람은 다시는 믿을 수 없어.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차갑게 덧붙였다. 만약 내가 피임 수술을 받았더라면 아마 이 모든 건 들키지 않고 넘어갔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을 거야. 그저 진실을 모르고 살았겠지. 나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말을 건넸다. 이제 너도 변호사 구해. 우리 이 일 끝내자. 며칠 뒤 열린 2번째 법률 상담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 다만 집의 감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부동산 분할만 보류된 상태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간다면 지쳐 보이거나 약물에 취한 듯한 모습이었다. 서류의 마지막 서명을 하고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마치 목에 매달려 있던 돌덩이를 천천히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나는 오랜만에 깊게 숨을 들이쉴 수 있었다. 다음 날 회사 인사팀 덕분에 심리 상담을 예약할 수 있었다. 팀장은 내 책상 위에 따뜻한 차 한 상자를 올려두었고 필요하면 며칠 쉬어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일이 그리웠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일상이 지금의 나에겐 무엇보다 간절했다. 며칠 뒤 딸에 대한 법원 지정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고 판사는 공식적으로 내 친권 및 양육 책임을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 아내는 이미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나는 내가 지키고 싶었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지금은 모든 연락을 변호사를 통해서만 주고받고 있고 필요한 서류 전달이나 조율이 있을 때만 대면하고 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고 했지만 변호사는 단호히 말했었다.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진 감정적인 만남은 피하세요. 그 후로 나는 예전 아내의 외도 상대였던 남성의 아내, 지금은 전 아내가 된 그녀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다.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지만 그 고통의 구조가 너무나 비슷했기에 우리는 마치 오래된 전우처럼 묵묵히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가족 회사에 폭로했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노트북, 법인카드, 차량 모두 회수당한 뒤 15분 만에 해고되었다고 했다. 웃기죠? 회사에서 나오는데 상자 하나만 들고 나왔어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엔 후련함도 묻어 있었다. 우리는 한 달에 한두 번 저녁을 함께하며 전 배우자들의 이야기와 그 이후의 삶을 나눴다. 아무 약속도 기대도 없었다.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한 청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친한 친구 결혼식에 전 남편도 온대. 같이 가줄래? 나는 망설였지만 뭔가 우리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 걸 보면 얄밉겠지. 그녀의 장난기 어린 눈빛이 나를 설득했다. 결혼식은 지방 소도시에서 주말 동안 진행되었고 우리는 침대에 2개인 트윌룸을 함께 예약했다. 그녀의 친구들 앞에서 나는 그저 친구로 소개되었고 우리 둘의 과거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직장에 도착하자마자 전 남편과 마주쳤다. 그는 우리 둘이 나란히 앉은 모습을 보고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그런 그를 향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웃었다. 피로연이 시작되자 우리는 함께 춤을 췄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술도 꽤 마셨다. 전 남편이 다가와 잠시 목소리를 높였지만 친구들이 그녀를 데리고 자리를 피했고 분위기는 금세 진정되었다. 호텔로 돌아와 라운지에서 다른 부부들과 술을 마시며 우리는 커플 같아 보인다는 농담을 여러 번 들었다. 서로를 바라보다 그냥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방으로 올라가는 길, 좁은 엘리베이터 안, 술 기운과 미묘한 정적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고 문을 열고 들어선 방 안에서 우리는 짧은 입맞춤을 나눴다. 그건 위로였고 해방이었고 지나온 시간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 안에서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후회하진 않아. 근데 지금은 그저 서로를 치유해주는 친구로 남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상처 입은 두 사람이 잠시 안식처가 되어준 시간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갔다. 이혼은 4월 5일 자로 최종 확정되었고 내 이름은 이제 법적으로도 그녀와 완전히 분리되었다. 그녀와의 마지막 대화는 없었다. 그 어떤 해명도 후회도 부탁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그녀는 내가 아닌 사람의 아이를 둘이나 낳았고 그 모든 거짓과 침묵으로 가족을 농락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 정도면 많이 참고 이해해 준 거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진짜 끝까지 참았더라면 나 자신이 무너졌을 거라는 걸. 그 후로도 그녀는 몇 번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다. 딸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의 딸이 아니고 내가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고. 한 번은 그녀의 어머니가 연락해왔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 그래도 함께 키운 정이 있지 않느냐고.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정이라는 말 너무 쉽게 꺼내지 마세요. 그건 오롯이 진심으로 주고받았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소식이었다. 그 이유는 바로 회사 컴퓨터에서 외도 당시의 대화 메시지가 발견된 것이다. 업무용 메신저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도 문제였지만 내용 자체가 매우 부적절했고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줬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짐을 싸서 회사를 떠나야 했다. 퇴직금도 거의 받지 못한 채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연민도, 통쾌함도, 그냥 아무것도. 이미 그녀는 내 인생에서 지워진 인물이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동안 중립적이던 친구들조차 이건 좀 시원하다. 거짓말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지.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어떤 친구는 내가 그때 다 밝혀서 다행이야. 아니었으면 지금도 속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나는 조금씩 나를 회복해갔다. 심리 상담도 꾸준히 받았고 예전엔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 햇살 좋은 날 산책하기, 좋아하는 커피향 맡기, 오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웃기, 이런 것들이 점점 나를 되찾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녀, 전 외도 상대의 아내였던 그 사람, 우리는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다. 어느 날 그녀가 내게 말했다. 이젠 나도 조금씩 웃게 돼. 너 때문인 것 같아.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둘 다 다시 누군가를 믿기엔 두려움이 컸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서로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와 나는 따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약속을 공유하고 있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자. 서로의 아픔을 함부로 넘기지 말자. 그 약속은 우리가 겪은 모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렇게 또 한 계절이 흘렀다. 나는 예전부터 꿈꿔왔던 프로젝트 팀에 합류했고 그녀도 지역 청소년 심리센터에서 상담 보조로 일하게 되었다. 두 사람 모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함께 산책하던 중 그녀가 내게 물었다. 이제는 우리 웃어도 되지 않을까?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리고 한 달 후 전 아내가 나를 고소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였다. 이유는 내가 보냈던 이메일, 즉 가족과 지인들에게 그녀의 외도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이었다. 처음엔 어이가 없었지만 곧바로 변호사와 상의했다. 그리고 그녀가 준비한 자료는 법적으로 공익적 목적이 아닌 개인 감정에 의한 보복이라 주장되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에 기반했고 상대방의 명백한 유책 행위가 있었으며 피고나는 이혼 과정에서 명예를 스스로 지켜야 할 권리가 있음. 판결문을 읽던 날 나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양육권을 주장하려 했지만 DNA 판결과 함께 기각되었다. 생물학적 아버지를 알리지 않은 것도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제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날 밤 나는 오래전 잊고 있던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아직도 딸과 찍었던 사진 몇 장이 남아 있었다.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디 행복하게 자라다오. 사진은 찢지 않았다. 버리지도 않았다. 그건 내가 지나온, 그리고 이제 완전히 끝낸 시간의 일부니까 복수는 완벽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복수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회복에 대한 이야기다. 무너진 믿음 속에서도 사람은 다시 자신을 되찾고 더 나아가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증명.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평범하지만 절대적인 진리. 이제는 괜찮다. 나는 더는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생존자이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이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